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앞전 파트에서는 이제 늘어남 성형이랑 이제 드로잉 성형에 대한 특화된 이제 시험법인 에릭슨 시험이랑 컵 성형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이제 요런 앞전 시험법들 같은 경우는 시험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작고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시험이 되고 아니면은 드로잉 시험과 같이 애초에 이제 사용된 방향 자체가 좀 확실한 소재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적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형태의 이제 스탬핑 성형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뭐 단순한 늘어남 성형도 있겠지만 뭐 드로잉 성형도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성형이 이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금형들을 설계해서 판재를 찍어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과연 이 뭐 변형들이 심하게 되는 부위에서 얘들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시험 방법이 이제 포밍 리미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형 한계도를 성형 한계도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형 한계도를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이제 뭐 금형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한두 번 안에 끝내야지 이제 그 원활한 이제 성형이 가능할 것인데 그 성형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성형이면 안전하겠다라는 시점에서 성형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판재 스탬핑 성형 중에 이제 성형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에서의 뭐 이런 변형률이라든지 크랙 유무를 이제 미리 좀 확인하려고 성형 한계도를 만들고 요 성형 한계도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경험적인 방법으로 성형성 확인을 했을 때 성형 후 이제 크랙 결함 확인하는데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쓰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형을 쭉 한번 전체적인 성형성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면은 이제 요 주황색 이상의 영역들을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되는데 뭐 초록색 영역은 오케이라는 기준이 잡히게 되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금형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만약에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하면은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성형 한계들을 나타내 주는 도식이 바로 이제 FLD라고 해가지고 성형 한계도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형 한계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특수한 시험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 뭐 다양한 형상 기준의 시편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ASTM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격은 ISO 규격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ISO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히 따로 적진 않았는데 그 적질 않은 이유는 시편 모양이 이제 ISO에 비해서 ASTM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더 설명을 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시험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원형 모양의 시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벌어지는 시편들 양옆으로 이제 시험편이 이제 늘어나게 돼 가지고 바이액시얼 스트레치 형태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아, 네, 요거는 이제 STM에서 나타내는 규격 같은 경우, 이건 시편 모양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요런 시험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험편들이 있는데, 그 시험편에서 요런 시험편들인데 요 시험편에다가 우리가 그리드 마크 패턴을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요 패턴이 바뀌는 패턴이라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시편 모양 자체는 이제 뭐 ISO랑 STM이 있긴 한데 STM 규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형 시험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귀 파먹듯이 이제 시험편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요 서로 다른 시험편에서의
이제 나타나는 응용 모드가 바뀌거든요. 얘 같은 경우 양쪽으로 다 늘어나겠지만 점점 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성분이 줄어들게 하다가 심지어 이제 압축이 일어나는 성분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시편 모양이 바뀌는 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요 부분에서 떻게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ASTM 규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에다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서 각각의 시험편 상태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어, 시편 모양에 따라서 이 원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초기 패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양쪽으로 늘어나는 시험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쭉 그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좁아지게 되면 이 늘어나는 성분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분이 아예 제로가 되는 지점도 존재를 합니다. 바로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이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형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위험한 영역이에요. 요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성형성들이 좀 성형이 일어나는 한계들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요 부분이 유독 낮게 설정이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점 수축이 일어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도레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 모양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ASTM 규격에 대한 거고 ISO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카메라를 달아 놓습니다. 위에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패턴을 뿌려 놓는데 요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요 패턴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처음에 있던 이제 패턴이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만큼의 어, 네, 길이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변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률을 구해 가지고 네, 그 분포를 나타내서 요 그림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방식, ASM 규격이랑 ISO 방식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패턴 그리는 방식이랑 이제 데이터 얻어내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어, 그 변형 모드에서의 정량적 모사를 위한 시험편을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시험을 진행할 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늘어나는 방향은 한쪽 항상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얘네도 이제 늘어나고 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났을 때 최대 변형률이 걸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메이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그 90도 방향에서 네, 걸리는 변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이 되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조금 같이 늘어나거나 하는 변형률들을 이제 우리가 마이너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형 한계도를 표시를 할 때는 메이저 스트레인을 y축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마이너 스트레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시를 해가지고 성형 한계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XO 뭐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크랙이 터진 놈 그리고 네킹이 일어난 놈 안전한 놈을 쭉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X 쪽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시편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X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구불한 곡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 X를 100% 따라가지고 성형을 하게 될 경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이제 편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편차를 고려해서 미리 안전도를 좀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말인즉슨 이제 저번에 저희가 인장 시험 할 때도 그 설계 뭐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성형 한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래서 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원래의 성형 한계도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요 X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들을 미리 빼는 이 세이프티 마진 영역이라고 해서 안전계수 영역들을 어,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성형 한계도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써먹을 수 있는 그 영역의 최초 설정은 이렇게 미리 한번 자른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세이프티 마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형 한계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성형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앞에서 미리 좀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메이저 스트레인하고 마이너 스트레인이 계속 쭉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 그 저번 시간에 에릭슨 테스트 시험 한 케이스들을 봤을 건데 그 판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가 특정 부분에서 이제 얇아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 현상이 이제 두께가 이제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안정성이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네킹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이 영역을 한번 빼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적은 변형 애초에 그리고 성형을 하는데 성형 자체의 변형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초에 성형성에서 고려가 안 되는 영역, 성형할 때 고려가 안 된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종이장처럼 이제 구겨진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컵 성형할 때도 저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축이 자꾸 되는데 이쪽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늘어나고 수축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이 져버린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개 이게 요 메이저 그 처음에 이 긴 스트레인에 비해서 요 쭈그러드는 정도가 너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름이 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주름진 영역들도 다 빼버려야 되고, 뭐 100% 확실히 요 영역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름이 진 영역이고 이쪽은 주름이 좀 진 게 살짝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는 영역이 이제 세이프 포밍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성형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포밍 영역은 이제 실제로 FLD를 그리게 되면 상당히 항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고, 뭐 소송 변형의 이론에 대해서 FLD 상에서 도시 못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은 데이터 포인트 요 그림 데이터 포인트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영역들이 뭐 요 영역만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 쓸 수 있냐면요. 뭐 나중에 이제 성형 해석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탬핑을 실제로 전산 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산 모사를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변형률 1, 뭐 변형률 2가 하고 뭐 메이저 스트레인 마이너 스트레인 나온다고 하면은 이 메이저 스트레인 마이너 스트레인 값하고 이제 FLD 상에서 나타나는 그 메이저 스트레인하고 마이너 스트레인 값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E1, E2 값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되면 깨질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E1, E2 값이 이제 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성형 공정이 잘 될지 아니면은 잘 되지 않을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판재 성형이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은 이거를 거의 다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고로 알아둬 주시면 나중에 실무에 적용하시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성형에서 사용되는 이제 늘어남 그리고 이제 드로잉에 대한 전반적인 성형성 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에릭슨 시험이라든지 이제 드로잉 컵 성형 시험 그리고 FLD 성형 한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성형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그 판재 그대로 생 판재 그대로의 상태에서의 성형을 가정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생 판재를 찍어내는 제품들도 있지만은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판재를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너무 확장시키고 네, 해서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쫙
만드는 공정들에도 역시 또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요 끝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얘들을 이제 펀치로 잘라내버리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이 펀치로 잘라내버리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일반적인 성형 한계도에서는 여기 괜찮음, 괜찮다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정작 성형을 해보니까 깨져버리는 사태가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현상이 가장 나타나는 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를 그 펀치로 확 잘라내버린 게 문제였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서 성형을 하다 보니까 이 양옆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틀어져 버리는, 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틀어진 현상을 우리가 이제 틀어지는 이제 성질들을 신장 플랜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신장 플랜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늘어나는 변형하고 굽힌 변형, 그러니까 여기 꺾이지 않습니까? 요 굽히는 변형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걸려서 나타나는 이제 성형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성형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FAD에서 나타난 이론들은 어,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하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막상 해보면 계속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결국 이런 결과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늘어남 드로잉 성형성에서 사용되는 이런 지표들이 사용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이제 시험 방법들을 이제 적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법들을 체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험법이 바로 구멍 확장성 시험. 그래서 구멍, 홀, 확장, 익스펜션, 네, 구멍, 홀, 그리고 확장, 익스펜션, 레이시오, 비율. 그래서 구멍 확장비 시험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 확장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에다가 이거랑 똑같이 이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계속 콘으로 이제 쭉 넓히게 되는데, 콘으로 넓히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요 양옆으로 늘어남 상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꺾이는 상태니까 굽힘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 굽힘, 이 두 개의 동시에 존재하는 신장 플랜지성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시험 평가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시험법에서 나타나는 구멍 확장률이 실제로 이제 요 환자들을 성형했을 때 시험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강도강 같은 환자들에서는 이런 구멍 확장 시험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법에 대한 그래서 이 시험법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 방법이기 때문에 ISO에서도 상당히 발빠르게 이제 표준 규격을 만들었고요. 이 표준 규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금형들뿐만 아니라 이 시험편 형상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초기에 요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요 구멍을 뚫을 때의 기준 역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표준 기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펀칭에서의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초기 시험편 타공을 위한 과정인데요. 일단 구멍의 지름은 무조건 2mm의 지름을 사용을 해야 되고, 펀치 금형을 이용해서 빠르게 펀칭을 해서 이제 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타공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와이어 커팅이라든지 리밍 같은 뭐 다른 공정들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펀치에서 나오는 구멍하고 이제 리밍 공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구멍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펀치에서 나오는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성형 관련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릴 건데, 어 전단 변형이 엄청 세게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면 흔적, 그 크랙들이 좀 미세 크랙들이 막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미세 크랙들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리밍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미세 크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 시험 결과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의 방법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펀칭 공정을 해가지고 구멍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펀치 금형을 활용해서 이제 펀칭을 해서 이제 타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펀치를 타공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쭉 말려 들어가겠죠. 그 펀치를 쭉 밀었으니까 쭉 말려 들어갔는데, 시험을 이렇게 그 구멍 펀치 시험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요거 버의 방향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ISO에서는 친절하게 요거까지도 규격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펀치를 뚫고 난 다음에 이 버는 요걸 이제 그 BURR이라고 해서 버라고 얘기하는데, 이 버의 방향을 항상 하늘 방향으로 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펀치를 뚫고 난 다음에 이 판제를 뒤로 뒤집어 가지고 시험을 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ISO 규격이 있는 거고, 이 ISO 규격에 따라서 시험을 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펀치를 이렇게 뒤집지 않고 시험하는 경우랑 이제 뒤집고 시험하는 경우가 결과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펀치로 구멍 뚫는 거랑 리밍 공정으로 구멍 가공하는 경우에 나오는 결과물 역시도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첫 번째 이제 구멍 뚫는 거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치를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요 시험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이 ISO 규격 두 번째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시험편 자체가 미끌리면 안 되니까 그 홀딩 포스,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컵성형에서 봤던 요렇게 눌러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요 눌러주는 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kN 정도의 힘을 무조건 가해줘야 되고, 그리고 펀치 속도도 뭐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인장 변형의 곡선이 이제 변형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mm/s, 1초에 1mm씩 올려야 됩니다. 펀치를. 그래야지 이제 그 표준 결과라고 획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하다 보면은 그 점점 이제 구멍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서 구멍이 확장되는데, 크랙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 가장자리에서.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서 크랙이 형성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위에서 그 블루 라이트 켜가지고 그 직접 관찰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요 시험을 진행을 할 때 결국엔 요게 크랙이 이렇게 살짝 발생하거든요. 요 안쪽부터. 이 안쪽부터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크랙이 언젠가 이게 크랙이 이렇게 쭉 터지겠죠. 쭉 터지는 거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원래 1mm/s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이게 확장이 되도록, 네,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느린 속도로 이제 얘가 점점 전파가 되는 게 보일 건데, 네, 처음에는 이제 크랙이 이런 식으로 났어요. 요때는 시험을 안 멈춥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도 안 멈춰요. 그러다가 요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전체 두께 방향 전체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를 시험을 종료를 해가지고 이 시험 완료를 하게 되고, 이때 구멍 지름 변화를 이제 확장 후 시험편 구멍이라고 얘기를 해서 D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초기 시편에서의 구멍 지름이니까 D0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개의 변화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구멍 확장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확장률을 이제 도출을 했을 때, 뭐 시험편 하나 가지고 나온 값하고 여러 개, 한 3개에서 5개 시험한 값하고 이제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HI 시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 3개에서 5개 시편을 테스트를 하고 이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 줘야지 이제 이 재료의 HR이 그 실제 이제 구멍 확장률이 얼마나 되고 플랜지성이 어떻다라는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험하기 전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험법 자체도 뭐 앞에서는 ISO 규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규격을 맞춰놔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시험편이 뭐 어떤 재료는 1mm짜리 시편을 쓰고, 어떤 재료는 1.4mm짜리 시편 쓰고, 어떤 재료는 심지어 2mm짜리 시편을 쓸 건데, 이 시편 두께에 따라서 소재가 똑같더라도 HR, 그러니까 구멍 확장률에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시험편 시험편 이게 두께가 바뀌면 바뀔수록 얘가 얇은 상태를 이제 두꺼운 상태랑 그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변형률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이 변형률 집중에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 변형률 집중된 부분에서 크랙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 크랙이 터지는 시점이 크랙이 터지는 시점이 이제 시편이 두꺼울 때 조금 더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시편이 두꺼워지면 시편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제 요 HR이 떨어지는 게, 네,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매한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티크니스가 이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험 펀칭을 진행했을 때랑 밀링을 시험했을 때 HR 결과가 편차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그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경우고, 요게 이제 동일한 재료에서 밀링을 해서 구멍을 뚫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 뚫은 경우랑가 이제 밀링을 시험해서 구멍 뚫은 경우보다 더 낮은 HR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개 요 구멍 뚫는 방법, 물론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구멍 뚫는 방법을 이용해 구멍 뚫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뭐 구멍 확장성 능력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뭐 밀링 해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구멍 확장성 시험을 할 때는 항상 통일된 시험 방법, 펀칭 시험법을 펀칭으로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시험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ISO 시험법에는 이 60도짜리 꽃갈콘 모양의 펀치를 이용하라고 정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특수한 시험법을 위해 가지고 얘네들 펀치의 각도를 바꾸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뭐 진짜 아예 뾰족한 30도짜리를 쓴 경우도 있고, 좀 덜 뾰족한 60도짜리 표준 펀치를 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뭉툭한 90도짜리 펀치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펀치들을 사용했을 때 그 HI 편차 역시도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건 이제 밀링한 시험펜이긴 한데, 밀링한 시험펜에서의 결과가 30도, 60도, 네, 90도짜리 요 펀치들 사용했을 때 다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클리어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펀치 홀 클리어런스가 이제 이 구멍이랑 이 펀치 금형 간의 요 간격 차이거든요.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HR의 그 구멍 확장성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때 치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이 뭐 처음에 2짜리인데 2.1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요렇게 이제 성형 특성이 안 좋아진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소재의 성형성에 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험성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늘어난 특성에 대한 평가인 에릭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컵 성형 시험에 컵 성형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성형 한계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법에서는 어, 에릭슨 시험은 이제 늘어남 특성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컵성형은 이제 드로잉 특성 그리고 한계도는 늘어남하고 드로잉 둘 다 그리고 구멍 확장성은 이제 플랜지 성형성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었고 각각에서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 시험 같은 경우는 에릭슨 인덱스 IE 값이랑 그리고 최대 돔 높이 그러니까 그 최대 돔 최상부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료의 늘어남 성형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컵 성형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드로잉 비라고 해가지고 한계 드로잉 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깊게 성형을 할 수 있으니까 성형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편차가 있다는 건데 이 높이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편차가 생겨버리니까 이만큼을 잘라내 버려야 되니까 그 수득률이 좋지 않아져서 성형성이 좋지 않아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AD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변형률인데 이 한계 변형률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늘어남이라든지 드로잉 특성에서의 전반적인 성형성이 다 개선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FAD가 이런 식 FAD가 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FAD 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상영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영성의 어, 그 전체 이제 한계 변경률이 높아질수록 상영성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지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멍 확장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뭐 이제 더 잘 꺾이고 더 잘 늘어날 수 있으니까 플랜지 성형이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료의 성형성 평가랑 주요 성형성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맨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기기적 특성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성형성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료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형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보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재료의 연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어, 그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뭐 수식적인 관계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성형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재의 기기적 특성하고 성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